우울증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없지만 저기 행복하다 보니까. 행복해? 막 행복한 거 같진 않은데. 네, 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설에 이제 시간이 돼서 오신 우리 길석교회 핵심 멤버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 하는데요. 간단히 소개 가능하십니까? 네, 저는 길석교회 다니는 김다혜라고 하고요. 저는 우울증 약을 먹은 지 한 6, 7년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우울증을 보는 시선, 그리고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이란 주제는 저도 어쨌든 공부해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또 이게 다른 차원이 되다 보니까 약간 피상적으로만 사실 공부를 했었었고, 오늘 조금 저도 이렇게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배우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까 6년? 6년, 7년, 2015년 말인가부터 먹어가지고 네. 그 약을 먹었다는 것은 조금 내가 그렇게 약을 먹어야겠다고 어떤 변화가 느껴져서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이제 막 학교를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고 계속 누워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막 이제 뭐 학점은 어떡하지, 막 과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막 앞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뭐 늦었다 어떡해 이런 감정도 아니고 그냥 이런 느낌. 아무 감정도 없고 기분도 없고 그런 느낌? 그리고 하루 종일 못 일어나겠고 그냥 누워있기만 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 전에 약간 주변에 우울증 걸려서 약 먹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도 좀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되게 다행히도 자발적으로 바로 병원을 간 사례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도 좀 그러지 않나요? 나 누워서 오늘 학교 안 나가자, 땡땡이 치자, 막 그 약간 무기력해지고 그러시죠? 아닐까? 근데 이제 그게 그 간격이, 그러니까 내가 상담을 받던가 약을 먹어 뭘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도 우울해. 보통 우리도 우울할 때 막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싫다라는 감정과 함께 늦었다 빨리 가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조차 안 들었다는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없는 그런 건가? 아예 무감정 행복한 만돌이에요. 네. 아예 무감정 상태인 게 너무 오래 가고 그리고 방에서 누워서 밖으로 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너무 힘들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핸드폰 켜서 그냥 핸드폰 화면만 보기? 요거가 너무 오래되니까 좀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해서 병원을 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몸을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제일 힘든 게 그 병원 시간 맞춰서 가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병원 시간이 뭐 1시다. 그러면 그 1시까지 맞춰서 가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막 2시, 3시 막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맨 처음엔 되게 자책하기가 힘들거든요. 내가 뭐 막 게을러서 막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다 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울이랑 못 간 적도 있어? 못 간 적 너무 많지. 병원을 예약하고도? 병원을 예약하고도. 그러니까 그냥 게으른 거랑은 좀 다른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게으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병인데 그냥 자책을 하고 그냥 병원을 안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놀랄 수도 있는 게,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왜냐면 다혜님이 사실 2021년에 가장 많은 활동력을 보여주고 교회 행사들 뭐 재정이나 이런 걸 하고 교회에서 이야기도 제일 주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우울한 얘기를 하면 되게 사람 이게 다른 문제라는 걸 그래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다혜님을 누가 볼 때 이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뭐 저를 보면 저가 게으르다 이럴 수 있죠. 하지만 우울이라는 게 딱 왔을 때는
본인의 어떤 천성이나 그런 것과 다르게 활동력에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아니 무기력하고. 무기력하고 그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할 때쯤? 그 약간 갑자기 그냥 누구나 갑자기 그럴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뭔가 예를 들어 시험 스트레스가 많았다든지 뭔가 누적돼서 하는 거야? 뭐가 계기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저희 부모님 뭐 교통사고 당하시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게 계기가 아닌데 그냥 내가 그걸 갖다 붙인 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꼭 그게 계기가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저는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막 잠도 되게 줄이고 막 알바도 막 과외도 여러 개씩 하면서 막 되게 살았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통 자기가 왜 우울증이 왔는지를 정확한 이유는 사실 잘 모르는. 네. 그냥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고. 어떻게 우리가 감기가 언제 어떻게 걸렸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걸린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 병원을 전전을 했어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는 진짜 좋은 여자 선생님이 있는 병원을 갔어요. 공덕의 M모 병원을 갔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너무 좋으세요. 근데 다만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 오만 환자들이 다 몰려와서 거기 예약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약을 하고 가도. 그래서 항상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너무 건강해져서 나의 정신과 대기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염원을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병원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 이해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때제때 시간을 지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환자가 10분 늦으면 두 번째 환자가 20분 늦어지고 세 번째 환자는 30분 늦어지고 이게 점점 밀리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오래 다니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왕십리에 있는 거기는 남자 선생님이 계시는 어떤 병원을 갔는데 거기는 이제 대기 시간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이 나쁜 건 아니에요. 선생님도 엄청 좋으시고 그리고 거기 선생님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특히 약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세요. 이 약은 뭐 신경 안정제고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혹시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 임신 계획이 있으면 어떤 미리 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이제 되게 좋으셨어요. 그리고 공감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리고 뭐 이제 또 인터넷에서 유명한 게 서늘한 여름밤님이라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 퀴어 프렌들리 정신병원을 이제 리스트업을 해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병원이 들어가요. 되게 좋은 병원인데 그 다음에 그 병원을 옮기게 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남자 선생님이니까 조금 여성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정릉역에 있는 H모 병원에 다니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선생님은 그 전 선생님들은 되게 공감을 하는 편이라면은 이 선생님은 이제 되게 코칭을 해주는 편이에요.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뭐 이거는 너가 생각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 생각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이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되게 막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그 선생님 만나면서 실제적으로 약도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게 좀 강하게 막 끌고 나가는 스타일. 근데 그 선생님은 오히려 제가 우울증을 겪었던 초기에 만났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는 의지도 없고 뭔가 무기력한데 막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더 상처고 막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 6, 7년 겪으면서 약도 되게 많이 줄이고 되게 좋아지는 시기에 그 선생님 만나니까 훅 좋아지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그냥 안 맞으면 조금 옮겨보고 이제 뭐 선생님도 맞는 선생님 찾아가고 이런 과정이 되게 필요하고 약도 안 맞으면 되게 적극적으로 이 약을 먹었더니 걸어가면서도 졸리더라.
걸어가면서도 졸린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을 먹었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변비가 온다든지 뭐 이렇더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아무래도 집 가까운 병원. 왜냐면은 이렇게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어디 멀리 나가는 게 힘들고 약속 시간 지키는 게 너무 힘드니까 조금 가까운 병원을 하는 게 초반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교회 찾는 거랑 비슷해. 맞아요. 교회 찾는 거랑 비슷해요. 스타일이 맞는 걸 찾아야 맞는 목사님. 그럼 가까운 근데 교회. 정신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스타일이 다양하면 어쩔 수 없이 직접 가보고 겪어서 찾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 병원은 이런,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방향성이고 이런 스타일이고 뭐 약을 좀 많이 쓰는데 아니면 적게 쓴 대신 이런 게 정보 파악을 환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네이버에 요즘 네이버 지도에 보면은 그 병원에 대해서 이제 짤막한 후기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조금 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늘한 여름밤 블로그에 있는 퀴어 프렌들리 병원 그런 것도 근데 사실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지방의 정보는 사실 알기가 좀 근데 힘들죠. 정신병원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큐어 프렌들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정신의학적으로 정리가 다 된 문제잖아요. 네, 또 의사마다 또 달라요? 그게? 그런데도 되게 혐오 발언을 하는 뭐 그런 뭐 의사도 있고, 그 병원에서 딸린 상담 뭐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상담 선생님도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뭐 고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문제가 뭐 그냥 마음으로 그러니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선생님인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런 성소수자의 문제를 가져갔을 때 그냥 뭐 되게 사무적으로 대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신경적으로 공감이 안 되면 좀 힘들잖아요. 라포 형성이나 이런 것도. 쉽지가 않네요. 부딪혀서 만나서 찾는 수밖에 없는. 이것도 좀 바뀌긴 해야겠다. 약간 여러 접근법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아무래도 사회에서 나는 뭐 정신병 걸렸다 이렇게 뭐 대놓고 말하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이비인후과 갔는데 너무 좋더라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건 많아도 사실 뭐 인스타그램에 여기 정신병원 짱 여기 약 짱 잘 지어줌 막 이렇게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디 발을 삐었다거나 뭐 이 병원 너무 좋다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데 이런 거는 오픈을 잘 하기가 이제 자기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정보 공유가 더 안 되는. 그쵸.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또 반복되는 약간 게 있네요. 다른 나라는 잘 돼 있으려나요? 우리나라만 좀 그런 건가? 모르겠네. 다른 데는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특히 막 선입견 가지고 그런 게 없긴 하니까. 우리 한국말이 좀 약간 어감이 좀 그렇긴 해. 정신병이라고 언덕이 하얀지. 그러니까 그렇지. 말 자체 약간 어감이 약간 그래서. 왜요? 어렸을 때 막 이런 거 쓰잖아요. 너 약 먹을 시간 된 거 아니냐? 이런 말 쓰는 것처럼. 조금 바뀌어야 할 그게 좀 있네요. 사람 그냥 궁금한 그런 우울이나 뭐 그런 정신병에 속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주변 친구들이나 약간 같이 고민을 좀 하는. 저는 일단은 가족력이 있고요. 저희 친가에 여자들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이 우울증에. 제가 돌아볼 때 저희 친할머니도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이렇게 담배만 피시고 책만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때 당시는 막 여자가 되게 집안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맨날 학교 끝나고 딱 집에 오면은 가마솥이 싸늘하고 집도 싸늘하고 밥도 없고 막 온기도 없는 그런 집이었대요. 그게 있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뭐 친가 쪽 뭐 고모라든지 사촌 언니들이 이제 뭐 정신병원에 가서 우울증 상담받고 약도 좀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뭐 경험담을 나눠주는 거예요. 종이 한 장도 드는 게 너무 어려웠다. 뭐 회사에 가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그것도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병원에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친구들 사례로는 이제 자기가 우울증인 것 같아.
그리고 자기도 이런 의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선뜻 정신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선생님 뭐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혹시 이런 약을 지어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산부인과 선생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런 처방을 해주는. 그리고 저는 이제 주위에 뭐 내과에 찾아가서 불면증인 것 같은데 불면증 약 좀 지어주세요 해서 진짜 처방을 많이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약이 그런 거랑 비슷한 류인가요? 나는 그 내과에서 처방받는 약이나 산부인과 처방받는 약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한 병원에서 처방받는 신경안정제도 종류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 약은 나한테 맞는데 저 약은 나한테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정신병원 다니게 되면은 거의 반년은 그냥 약을 맞춰가는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처음에 어떤 약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더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더 잠만 자게 되는 그런 약도 있었고, 너무 이제 일어나게 하는 약이니까 오히려 불면증, 밤에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약을 먹으면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계속 잠이 못 자겠고, 뭐 평소에도 너무 막 급해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전문적인 정신과를 가서 다양한 약을 그냥 나랑 맞춰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과나 산부인과에서 어설프게 자기가 스스로 진단해서 선생님 뭐 수면제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맞으면은 또 정신과에 대한 더 나쁜 시각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개개인에 맞는 의료 시스템이 건축이 돼야 되는 것 같네요. 그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똑같은 처방전으로 다 뭐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러려면 또 자기가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또 만약에 이게 어린 분들,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은 뭐 학교에서 분위기도 그럴 수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재정적인 거가 제가 보통 세계 병원에 갔을 때 초진료가 2만 원 중반에서 3만 원 중반. 그리고 한 달치 약을 받았을 때가 뭐 만 얼마에서 2만 얼마? 이 정도고, 이제 초반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돼요. 그래서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 이 사람에게 약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먹고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맨 처음에 많이 안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한 번 갈 때 한 8,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주 큰 부담은 아니네요. 네, 아주 큰 부담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약 봉투에도 막 어디 정신과 이렇게 써있지 않고 뭐 땡땡 의원 이렇게 써있고, 그리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게 아니고 그냥 병원 내에서 그걸 다 지어가지고 그냥 병원 끝날 때 약도 같이 받아가는 그런 거라서 사실은 허들은 많이 낮아졌는데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만 좀 넘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 6년? 지금 6년, 7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가 1, 2년쯤 후면 회복이 되는 거구나. 사실은 초반에는 6개월 정도는 약을 맞춰가는 기간이었고, 그것보다 더 오래 먹으니까 이제 한 1년 먹었을 때 시간 약속을 좀 지킬 수 있게 됐어요. 원래 그전에는 한 10분, 30분씩 꼭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진짜 속이 되게 지옥 같거든요. 내가 거기를 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뭐 막 자존감도 깎이고 막 이런 게 되게 지옥 같았는데 그게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약을 안 먹으면은 어떤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대학교 과제를 못한다거나 아니면 논문을 잘 못 읽는다던가 집중이 안 되고 뭐 내용이 기억이 안 나고 1페이지 읽고 2페이지로 넘어갔는데 다시 1페이지 내용이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괜찮아져서 약을 좀 안 먹으면은 약간 눈물이 나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이 펑펑 나는? 지금은 약을 안 먹으면은 슬프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에요. 근데 훅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면서 눈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눈물이 후두둑 흐르던가? 요 정도까지는. 그 대신 이제 뭐 회사를 나가거나 시간 약속을 좀 지키거나 일도 하고 요렇게 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사실 초반에는 막 이렇게 낫는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내가 이거 평생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한 6, 7년 먹으니까 원래는 아침 저녁으로 막 뭐 3-4알씩 꼭꼭 먹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침에 한 알만 먹으면 되는 정도까지는 왔어요. 우리 교회도 30분 1시간 지각이 아주 편한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마음이 지옥 같은 거면은 내가 우울증 때문에 조금 내 원과 다르게 된 거고 마음이 너무 행복해 30분 지각하니 너무 좋아 잘했다 그러면 이 우울증은 아닌 거 그쵸. 그냥 게으른 거 그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중요한 게 나를 막 자책하면서 나는 막 게을러 나는 시간 약속 못 지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야 나는 병 때문에 그래 나는 아픈 거야 나한테 자신 스스로가 너무 뭐라고 하지 않는 게 자책을 하게 되니까 저절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자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30분 1시간 늦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자책을 안 하지 스스로도 자책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다른 당당하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30분 지각하면 막 뭐 하시는 건가요 김다희 씨 막 프로 정신이 부족하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약간 스스로 자책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검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울이라는 거는 자기 검열을 좀 더 많이 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병 때문인 건데 사실 이건 내 탓이라고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가 있죠. 자기 검열을 안 한 사람은 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죠? 그쵸. 안 하잖아요, 자기 검열. 나도 자기 검열 나도 잘 안 하는 스타일. 그래라니 약간. 근데 그 검열을 약간 교회에서 심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감기 걸린 사람이 교회를 가면은 막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막 너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야 막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사탄 마귀가 너를 틈탔구나 이러면서 막 우리 같이 막 김다혜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시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너는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뭐 누구 막 영험한 목사님한테 막 기도를 받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죠.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더 생각을 사탄 마귀 그런 얘기 직접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듣죠. 왜냐면 엄마가 맨날 전화해가지고 뭐 사단이 너를 틈탔다 사단 마귀가 있어서 그렇다 아니면 우리는 가족력이 있으니까 가족에 흐르는 그 저주의 맥을 끊어야 된다 막 무슨 막 우리 뭐 친가에서 옛날에 살짝 불교를 믿었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막 뭐 우울증에 걸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다던가 또 원인을 찾고 싶은구나. 뭐 어디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받으라고 뭐 그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고 가족 말고 교회에서 듣지는 않았죠. 교회에서도 사실 쉽게 밝히기는 어려운고 아예 그냥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쉽게 밝히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우리 또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윗세대는 더 그런 것 같고 20, 30대는 그래도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그래도 조금은 공유가 되니까 그죠? 그리고 성경에도 약간 그 정신병이 뭐 조현병 이런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나요? 그런 병 개념 자체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예전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낯선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아무래도 조금 그렇게 보는 게 중세까지 좀 많았으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꼭 어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음성을 듣는다거나 어쨌든 자기 그런 순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귀신 들렸었다고 옛날에는 교회 처음 다닐 땐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을 때 사람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몰아가게 되는 현상들을 몇 번 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기 걸린 사람에게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 막 불완전한 존재로 보진 않잖아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쪽 빠진 교회들은 심지어 감기 육체적인 병조차도 그런 귀신 얘기로 해석을 하는 교회도 있죠. 그게 심해질 때 이단이 되는 건데 꼭 정신 문제 아니라 모든 아픔 자체를 이제 사단의
그걸로 파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막 교회에서 만약에 뭐 우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럼 제가 제 자신을 되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막 내가 나를 위해서 막 변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교회가 좀 이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뭐 병원 열심히 다녀 이렇게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막 고쳐야 되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지 말고 지금 이 상태도 그냥 그대로 긍정을 해주면 어떨까? 마치 숙제처럼 한 달 안에 고쳐서 와 이렇게 회복돼서 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미션을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 맞아요. 시간 내에 해결하고 와. 이제 이런 압박을 주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우울증 환자한테 막 우울증 환자가 지켜야 되는 10가지 계명 1번 우울한 생각이 날 때마다 뭐 성경을 본다 2번 뭐 찬송을 듣는다 이런 것 좀 보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우울증 환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병인 거고 그리고 웬만한 좋은 거 있잖아요. 막 우울할 때 좋은 거 그거는 우울증 환자가 다 이미 해봤고 그게 진짜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고 있을 거고 알아서 효과가 없으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막 거기서 또 막 보내주는 찬송이 막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심란해지고 막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그 금전적으로 커피를 사준다든지 기프티콘 보내달라든지 그게 도움이 되고 다른 건 딱히 돈을 보내면은 우울증이 그치 그 금융치료라고 금융치료 돈기부여 돈으로 이제 나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 후원 계좌들 그 친구들한테 밥을 사주고 입은 닫자 지갑은 열고 입은 닫자 요런 느낌으로 그리고 좀 편한 분위기가 돼야 뭐 그때 컨디션을 편하게 나눠줄 수 있고 또 이게 달라지는 거긴 하지만 그래야 어떤 뭐랄까 솔직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뭐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적 그 관념으로 이렇게 순수를 주려고 하고 그러면 또 더 마음이 다치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약을 먹으면 뭐 평생 못 끊는다든지 아니면 이 뭐 약 때문에 뭐 기형아 출산율이 높아진다든지 뭐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일단은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없고 막 중독성이 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울증 약을 자기 의지로 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중독성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오히려 자기 의지로 자기 자가 진단으로 끊었을 때 부작용이 진짜 커요. 왜냐면은 약을 먹고 있을 때는 진짜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 우울증 다 나은 거 아닐까? 굳이 내가 뭐 약을 먹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막 바쁘고 근데 내 상태는 좋고 그러면은 그냥 좀 병원 좀 늦게 가야 되겠다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전에 먹은 약이 있으니까 병원 안 가고 일주일은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일주일부터 갑자기 내가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고 아니면 업앤다운이 심해지고 근데 막 바로 알아채기는 힘들어요. 내가 약을 안 먹어서 이렇구나 라고 알아채기는 힘들고 이제 검열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게을르구나. 내가 또 마감을 못 지키는구나. 이렇게 하다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다 보면 뭐가 달라졌을까 하면 내가 약을 안 먹었다는 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은 정말 선생님이랑 조금 상의해서 좀 끊는 게 낫고 병원마다 되게 보수적으로 약을 지어주는 것도 있고 환자가 힘들지 않도록 조금 약을 처방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장기적으로 좀 천천히 끊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좀 힘들지만 한번 끊어봅시다 하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하는 게 좋고
두 번째로 이제 기형아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봤을 때 제가 먹던 약 기준으로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임신을 해도 된다. 약을 끊은 지 6개월 정도 됐을 때. 그리고 그 약이 어떤 약이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먹는 약은 오히려 기형아 출산에는 문제가 없고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자궁이 수축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늘어나 있던 자궁이 이 수축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기형아랑은 관계가 없고 본인의 건강에 본인 건강에 이제 문제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약이고 오히려 물어보니까 오히려 여드름 약 있잖아요. 여드름 났을 때 먹는 그 약이 있는데 그 피지 분비 안 되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이야말로 오히려 기형아 그 출산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이 정신과 약은 이렇게 좀 낮고 근데 더 물어보니까 근데 완전히 다 밝혀지지는 않는 거니까 조금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는 있다고 해요. 왜냐면은 그거를 실제로 임상 시험을 해볼 수 없잖아요. 그 뭐 임신한 여자한테 계속 뭐 정신과 약을 먹여가지고 기형아가 태어난지 안 태어난지 보자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결국엔 미지의 영역인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어쨌든 약을 끊고 몇 달을 왜냐면 건강한 분들도 산후 우울증 얘기 많이 듣거든요. 이제 그 엄마 혼자 고립돼서 약간 있어야 되다 보니까 출생의 그 기쁨은 엄청 무한한 거지만 그 여성분의 라이프가 이제 너무 이제 단조로 갇히니까. 근데 이제 원래 우울증 있는 분이 약을 끊고 그 과정을 이제 한다는 거는 이제 약간 더 큰 시험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출산과 임신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치료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치료가 되고 엄마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애를 낳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거니까 출생부터 육아부터 이제 모든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거를 이제 어떤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상태여도 쉽지 않은 과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지금 6년쯤 됐지만 이게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그때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우울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 가족 우리 엄마 아빠랑 살던 그 집에서 나와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힘든 회사에서 조금 괜찮은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훅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약을 먹었으니까 좋아질 수 있었다. 뭐 이런. 혹시 그러면 교회나 주변 친한 친구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뭐 지금까 얘기한 내용만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 플러스 해줄 내용 있어요?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설명만 듣지 정확히 감정적으로나 뭐 이렇게 경험적으로 공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런 거를 주의를 해야 한다거나 다혜님 말고 다른 우울증 친구들이 주변에 있을 때 이런 걸 배려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조금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거. 일단은 그 친구들한테 뭐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시간 약속을 조금 늦어도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가 아파서 그런 거라는 거를 알고 그거를 막 질책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만으로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럼 막 나을 수 있어 화이팅 뭐 이겨내보자 막 이런 말 안 하는 것만 해도 진짜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우울증 정보 안 보내주면 좋겠어요. 우울증에 막 좋은 뭐 약, 우울증에 좋은 민간요법 이런 거 정보 안 보내고. 시간에 관한 거는 이렇게 얘기 안 하면 사실 잘 몰랐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시간 뭐 지키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일까를 보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이런 정보를 많이 공유하면 할수록 좀 더 서로 이해하면서 뭔가 모임들을 더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모임이든
아주 라이트하게 이 정도 우울을 겪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 않을까?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들고. 있기도 하고 또 아니었던 사람도 언제든 그런 우울의 단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모두가 조금 미리 알아두면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냥 조직 내에 그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빠진 내용이나 마지막 또 추가하고 싶은 뭐 그런 거 있으십니까? 따로 없고 혹시 이거 유튜브 올라가면은 아래 블로그 링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 소개로 뭐 좋은 좋은 정신과 의원 리스트나 아니면은 어디 제가 다녔던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 쓰신 뭐 우울증 환자에게 하면 안 되는 10가지 뭐 이런 거 그냥 링크 달아도 되죠? 네네네. 네네. 어쨌든 혹시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 있으면 좀 좋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제 생각에 교양으로 일단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길석교의 새 친구 커리큘럼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약간 이런 거 일단 시리즈 1번으로 우리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